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후쿠시마 괴담 전면전을 전개하자.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 제가 주말 1박 2일 그 남해안 취재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부산의 주요 사거리마다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 명의로 온갖 그 괴담이 담긴 플래카드들이 내걸려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국민의힘 쪽에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인데, 부산 같으면 이 국민의힘 쪽에 그것에 맞대응하는 플래카드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여기저기에 온갖 괴담, 뭐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우리가 지킨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거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플래카드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눈 씻고 계속 찾아다니니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국민의힘. 반가워서 갔더니 무슨 다리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경축. 저 전국 주사파들이 지금 후쿠시마 괴담 앞세워서 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내건 플래카드를 보면 뒤돌아서 가지고서 생일 축하하고 있어. 이거 이러다가 집니다. 이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사실과 다르고 과학과 다르기 때문에, 반과학 반지성의 괴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만 제대로 대응을 하면,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서 조금만 제대로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이미 공중전, 중앙 언론에서는 저 괴담 유포자들이 맥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작 지방으로 가니까 저것들은 막 악착스럽게 극악스럽게 플래카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쪽은 거의 대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 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면, 꼼수의 정수로 대응을 제대로 하면 꼼수 쓴 자가 폭망하듯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꼼수가 먹히면 진짜 어려워진다고. 그래, 선거 전략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1박 2일 경주 부산 투어와 취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고성호 칼럼에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 검사에서 삼중 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중국과 북한만이 지금 강력 반대 규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해수부가 이런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방류 이후에 첫 방사능 조사를 했는데 안전하다.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서 안전하다. 세슘, 삼중수소 모두 WHO 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비교에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방류가 24일 있었고 하루 지난 25일 우리나라 세계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진행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서 안전하다. 이거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방류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 나라, 중국과 북한만이 일본의 방류를 결사 반대 저지 규탄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노 재팬 전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 사고 안 먹고 안 간다. 중국은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은 왜 우리까지 그럽니까? 야당은 주말에 방류 저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조범이다. 이런 극언을 했어요. 여당은 길거리에선 국민 안전 못 지킨다. 수산물 소비 위축 주범은 괴담 선동이다 그랬는데, 자, 길거리에서 국민 안전 못 지키죠. 그러나 국민을 현혹할 수는 있어요. 저 종북 주사파들이 길거리에서 국민을 현혹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길거리에 나서서 저것들의 괴담 선동에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국민 안전 못 지킨다고 논평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인가가 더불어하고 뭐 무소속하고 또 뭐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의 우원식이하고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양이 모식이라고 하는 자 있어요. 정의당의 강은미, 무소속의 양정숙 4명이 후쿠시마 가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는 그쪽에 좌파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합쳐서 뭐 한 10명 일어서 서가지고 뭐 무슨 방류 반대 어쩌고 뭐 이거 퍼포먼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복 주사파는 어떤 형태로든 이 방류 문제를 총선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응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일주일간 구내 식당을 우리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겠다. 갈치, 소라 등.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이 나서라는 게 당이. 제가 어제 저녁을 자갈치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 2층에 이제 1층에서 회를 뜨고 2층에서 식사하는 곳인데 거기 거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꽉 찼어요. 노량진 시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발표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노량진 시장이 더 북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갈치 시장의 1층에 회를 뜨는 곳에 가니까 너무 한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7시쯤 되니까 2층에 음식 회 먹는 집은 거의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한편에는 이 괴담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격감하고 있어요. 우리 수산인들과 어민들 그리고 그런 이 상인들이 지금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 방류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괴담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러라도 더 먹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종의 교착 국면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종북주사파들의 괴담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럴수록 내가 수산물 한 번이라도 더 먹어야지 하는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열기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 교착 국면에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하냐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좌판 깔고 장외 나와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괴담을 통해서라도 다시 자기 세력들 결집시키고 모아내려고 하지 않느냐. 왜 이 전쟁에, 이 공중전에 왜 국민의힘은 아예 보이지를 않느냐 말이에요. 후쿠시마 괴담의 전면전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능히 이 괴담 퇴치하고 이길 수 있다. 이 점을 고성호 칼럼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장을 다녀온 얘기니까 좀 귀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어제 연찬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111명인데 이 중에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기도 하죠. 해외 출장 중이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빠지고 나머지 11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론에서 2023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 8, 9명씩 앉아있는 원형 테이블을 돌면서 의원 한 명 한 명과 모두 악수를 했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의원 한 명 한 명과 1대1 촬영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년 선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굳이 표 안 되는 대통령하고 1대1 사진을 정성 들여 찍을 리가 없겠죠. 적어도 어제 연찬회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내년 선거에 표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열심히 바로 뛰기만 하면 내년 총선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제대로 뒷받침해드리지 못했다는 자성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서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아야 제가 힘을 받아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하고 나서나 늘 선거에 나선 후보라는 생각,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후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선거 때의 초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뛰겠다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국민의힘 화이팅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성공을 위하여 라면서 오미자 주스로 건배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전주의 원내대변인 성공의 어포커스를 위하여 이렇게 다 오미자 주스로 건배사를 했습니다. 술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의 금주령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연찬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찬회 풍경입니다.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조사했는데 100회차 특집조사라서 상당히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현역 의원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다수로 나왔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새 인물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0% 정도로 높게 나온 지역이 호남입니다.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현역 의원을 찍겠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7. 근소하지만 서울이 앞서고 있고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조금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아직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민심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지역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국의 단체장 중에 가장 지지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냐? 17개 광역 중에 세종시를 빼고 17개 중에 16개 광역, 서울시,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16개 광역 시도지사 중에 가장 지지도가 낮게 나온 사람 누구냐? 네, 충청북도 김영환입니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이거 어떻게든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지도가 낮은 단체장이 누구였냐? 강기정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강기정. 자,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연찬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바로 그런 철학이 이념이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우리 당은 이념보다 실용이라고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 분명한 방향성 없는 실용은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자유자를 떼내서 이념 없는 색깔 없는 실용정당으로 만들겠다고 1년 내내 밀어붙였던 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이, 유승민이, 이준석 이 따위들이 국민의힘에서 이념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지금도 발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철학 이념 없는 실용? 그거 아니다. 자꾸 우리 당 일부에서 실용 하는데 그 실용도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전제된 위의 실용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과 방향성, 즉 이념이다. 도대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자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런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협치하는데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협조해서 가자는 뜻인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쪽 날개가 뒤로 가겠다 그러면 그게 협치가 되느냐? 이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 뒤로 가겠다는 왼쪽 날개 쳐내고 새로 앞으로 방향성을 함께하는 왼쪽 날개를 다시 달아서 날아가야 된다. 그게 협치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게 어제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서 던진 화두입니다. 자, 뉴스토마토의 조사는 현역 의원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역 의원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제사 강조했던 것은 실용이 아니라 이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용도 올바른 이념이 전제가 됐을 때의 실용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제대로 이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 신인들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념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불분명한데 지역에서 열심히 경조사 달 다녀가지고 인지도는 높고 실형하면서 중도가 중요한 애 해가면서 선수나 올리고 있는 이런 자들한테 다시 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토마토가 전하는 민심에 부응하려면 전면적인 공천혁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확고한 국가 정체성과 이념과 방향이 제대로 잡힌 사람들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천혁명이 대세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국가 정체성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포퓰리즘과 투쟁하는 자유주의자 윤석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범여권, 자유파,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TV에서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칭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칭찬하고 싶다. 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짜여진 예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얼마나 선거용 선심 예산을 풀고 싶었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종북주사파가 5년 내내 그렇게 선거용 매표 행위를 대놓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정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정권 잡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 똑같이 좌파 포퓰리즘에 따라서 매표 예산해야 되냐? 아무리 선거에 불리해도 나라가 망하는 짓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정말 매표 선심 예산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초강경, 초고강도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저 종북 주사파들까지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표 예산 그런 거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바꿔서 민간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저 전국 주사파 문재인 정권 때 보십시오. 21대 총선 앞두고 이 자들이 14조나 국민들한테 돈을 갖다 풀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헬리콥터에 돈 싣고 다니면서 그냥 뿌렸어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은 절대 배격한다. 단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 힘든 서민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선택형 복지는 더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매표 예산을 최대한 원천 배격하고 절약해서 거기서 확보한 예산을 서민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라. 그렇게 해서 짜여진 초긴축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8% 늘은 657조인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거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보조금 성격의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라. 그래서 총 23조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657조를 쓰지만 이게 고정 경직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를테면 월급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미 건설이 시작된 고속도로 끝내려면 예산 계속적으로 집행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계속 사업 예산과 법적으로 지출해야만 될 법정 의무 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다 빼면 정부가, 대통령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20조밖에 안 돼요. 657조 중에 120조. 정부 재량 지출 120조의 20%에 가까운 돈을 줄인 겁니다. 23조라고 하는 거는. 그걸 줄여서 확보한 예산을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배분했어요.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추경호 장관은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 원 이상의 누적된 국가 채무로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고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내년 예산 증가율을 2023년 5.1%보다 대폭 축소한 2.8%로 억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내년도 657조 초긴축 예산, 23조의 구조조정,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재정 기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돈 뿌리는 식의 좌파 포퓰리즘은 배격되어야 한다. 이 기조에서 예산을 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도하는 언론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철학과 비전이 바탕이 돼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를 해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해설이 없어요. 아시아투데이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초긴축 예산의 성격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657조,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탑 기사입니다. 일면 탑 기사. 긴축 모드, 윤, 재정 만능주의 배경. 그러니까 이 초긴축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을 배격하기 위한 결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에 가까운 예산안인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무너진 나라 살림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그러면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 오늘 보셨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제가 아까 오염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칭찬했는데 그 칭찬은 칭찬이고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라빚 62조 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이랬어요. 자, 이 나라빚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나라빚이 400조가 더 늘었어요. 100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운영 아예 접어야 됩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경직성 예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 이런 거 다 빼면 정부가 가용 가능한 예산은 120조에 불과해요. 120조 중에 10분의 1인 23조를 구조조정을 해서 복지에 넣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게 무슨 건전재정이냐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왜 조선일보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진짜 이 문제의 책임자인 문재인이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사설을 꼼꼼히 봤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병사여 월급 올려준 거 이런 걸 시비 걸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무너뜨린 게 어디 재정 하나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월급을 올리고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병사 월급 160만 원 올해까지 내년까지 그리고 부사관 초급장교 수당 33% 인상 그게 그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하고 마치 다를 바 없다는 듯이 지금 사설을 쓰고 있잖아요. 어쩌자는 거냐고 도대체. 노인 일자리 103만 개로 늘린다는 대목에서는 선거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선거용 선심 예산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초긴축 예산을 지금 발표했다. 좌파들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야, 저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긴축 예산을 해? 조선일보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재정준칙. 누가 반대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반대하지 않았나요?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 자유우파가 지속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재정준칙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면 누가 무슨 이유로 왜 반대했는지도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면서 초긴축 예산에 흠집을 내겠다고 하는 조선일보 사설의 의도를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잘 봐야 됩니다. 언론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예산 좌파 포퓰리즘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자유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 면목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초긴축 예산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과 정황 설명을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되는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러한 이 후속 조치들을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 정률성 논란을 보면요,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강기정이가 버티잖아요. 뭐 예산을 이미 다 집행했으니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는 등 정말 택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왜 이제서야 이걸 이전하려고 했지 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안입니다. 철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육사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홍범도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그 홍범도 흉상 대신에 메가더 장군의 흉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거리나 됩니까? 홍범도가
이른바 자유시 사변이라고 불리는 그 2020년에 그 비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홍범도가 과연 대한민국 독립을 우선했던 자입니까? 아니면 레닌이 주도하던 소련 공산당과 볼셰비크 혁명을 우선했던 자입니까? 홍범도의 독립운동 이 기록이 독립운동의 행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 홍범도의 일생에서 보더라도 볼셰비키로서 소련 공산당 군대로서의 그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존중하고 흉상도 세울 수 있지만 적어도 육사는 아니다. 국방부 앞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논란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광주의 강기정이도 그렇고 지금 이 홍범도 흉상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수많은 종북 주사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저는 이게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흩어질 뻔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을 다시 결집하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을 어떻게 찍냐 이런 이 좌파 국민들이 많아요. 또 나는 죽으나 사나 1번 종북 주사파라 하더라도 나는 더불어민주당이야 했더니 핵심 지지층 그저 많아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얻은 15% 가까운 다른 표는 어디냐? 좌파 성향이지만 중도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김남국이 송트남이야 연길이야. 뭐 하여튼 이런 거듭된 이 사법 리스크를 보면서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찍겠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좌편향된 이 중도파를 다시 종북 주사파 중심으로 결집시켜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도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야 흐트러지는 이 중도파들까지 어떻게 결집시킬 거냐. 그래서 가장 예민한 먹는 문제 이 후쿠시마 괴담 퍼뜨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역사 논쟁이 터져 나왔어요. 강기정이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광주 사람들만 나를 지지하면 종북 주사파들만 나를 지지하면 그러면 난 뭐 다음에 광주시장 한 번 더 하면 돼. 이런 계산으로 지금 정률성의 문제를 정말 택도 아니게 고집 부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범도 아이고 뭐 이거 좋네. 좋은 사안이네. 역사 논쟁 붙여.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역사 논쟁 왜 쓸데없이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통합 저해하냐 이런 따위에 그야말로 이 토항주의적인 이런 이 주장들이 함부로 나댈 때가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역사 논쟁하냐? 역사 논쟁 누가 시작했는데?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이 논쟁하면 자칫 잘못하면 좌파들만 결속시켜주고 우리 쪽은 사분을 낼 수 있으니까 논쟁하지 말자. 그러고 갈 겁니까? 그럴 거면 정권 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역사 논쟁은 제대로만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논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영웅적인 건국 과정을 제대로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리합니까? 정률성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도대체 누굴 지지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중국 공산당 지지하겠냐고. 홍범도 문제를 제대로만 파헤치면
아니 그 사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한 건 좀 알겠는데 그 이후에 평생의 행적이 또 자유시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때 이자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아 이거 딴 데는 몰라도 육사는 안 되지, 국방부는 안 되지. 이 논쟁이 뭐가 우리 자유파한테 불리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저거 종북주사파들이 후쿠시마 계단 갖고 안 되니까 지금 몰리고 몰려서 아이고 뭐 이거라도 한번 하면서 우리 지지층이나 결집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사 논쟁이야말로 사실관계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유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자유파가 이 역사 논쟁 또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가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 일부는 이거 조작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 두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애국심, 우리 자유파의 역사적 정통성은 바로 이런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홍범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동지들이 죽은 것을 방관하고 은퇴 후에 소련 공산당이 주는 넉넉한 연금 가지고 여유 있게 살다가 죽으면서 가족들한테 가족들 품에 안겨 죽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자, 안중근 여사의 마지막을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와 안중근 여사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 죽음을 앞둔 안중근 의사 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의 이 같은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가 죽음 직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웁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네,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 교인이고 아들 안중근 의사는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보내는 안중근 의사의 이 마지막 편지. 네. 이것이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정신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김일성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와 건국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거짓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역사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김원봉이 서운 공작도 있었고 홍범도의 육사 국방부 앞 흉상 설치도 있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자의 공원 설립도 그 과정에서 종북주사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역사논쟁,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책임져 온 우리 자유우파가 당당하게 저 종북주사파들의 거짓과 괴담에 맞서 전면전을 벌여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자유파의 역사적 성전에 함께 할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 2, 3일 하다 말까요? 한 일주일이요? 이번 단식은 이재명이의 모든 이 정치 생명과 이 사법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할 거예요. 한 열흘 이상 한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 단식장의 이 사진을 보면 그 생수도 있지만 뭐 보온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 당이 있어서 아침은 뭐 특별한 샌드위치만 먹고 살았대는데 이 정도면 단식을 오래전에 다 계획해 놓고 그리고 의사들로부터 진단도 다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받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작년 3월에 2월이죠. 작년 2월에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돌입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그 집회 신고까지 한 달간 해놨었거든요. 그때 저도 제 추치한테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 뭘 주의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당시 주치의 선생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춤형으로 조언하신 거니까 제가 굳이 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이재명이 천막 앞에 그 안준뱅이 의자 있잖아요. 예, 그 낮은 탁자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시작한 단식이다. 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더구나 저 이재명이 무슨 캐릭터 인형까지 갖다 놓고 시작하잖아요. 뒷단에는 막 오랫동안 준비한 단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단식 사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개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눈물이 납니다. 뭐 온갖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기왕 하는 거 끝까지 갑시다. 동시에 뭐 우려 출구 전략 얘기도 나오는데 이 또한 이제 개딸들,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면 세상 무너질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 걱정해서 이런 출구 전략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혼자 단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많이 그 꼼수를 알지만 이거 완전 허리우드 액션이거든요. 많이 알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효과를 발휘하는 게 단식이에요. 지금은 뭐 단식한다고는 했는데 사진에 보면은 멀쩡하니까. 그러나 이게 5일이 가면 우선 3일부터 외모가 달라져요. 한 5일 정도 가면 이제 그야말로 중환자처럼 보입니다. 7일, 8일 정도 가면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10일 정도 가면 이제 거의 혼수 상태 수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굶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이재명이가 이 상황에서도 몰래 뭘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굶는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아니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고 꼼수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널브러져서 뭐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이 장면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이 격동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딸들 중에 동조단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극단적 행동을 개딸들이 할지도 몰라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도부들 동조단식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개딸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신과 같은 존재인 이재명이 막 열흘, 막 일주일 이렇게 굶으면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뺀질거리고 다니는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겁이 나서라도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뭔가 동조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시작해서 오늘 이제 2일 차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러나 예상을 하셔야 돼요. 대개 단식 투쟁을 들어가면 아예 투쟁을 계획할 때부터 일단 일주일은 굶어놓고 그때부터 싸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될 때까지는 뭐 단식을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뭐 당장 쓰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8일차, 9일차, 10일차 막 이렇게 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뭐 단식한다 그러는데 뭐 너무 뻔하잖아 이거. 검찰 가기 싫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야말로 방탄이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아마 이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이한 수준의 대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단식 사태가 열흘 후에 어떻게 되고 보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하고,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 국민들은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야 우리 내기할래? 저 일주일 못 버텨? 뭐 아니야 열흘은 갈걸? 이러고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 시점에 166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서 일주일 되고 열흘 되고 막 보름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그때 만들어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미 저는 이번 이재명 단식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게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가 이재명 공격하는 거 이제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각종 리스크로 또 후쿠시마 괴담 뭐 잘 안 먹히니까 어수선해지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 종북 주사파를 다시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전국의 중심으로 다시 확고하게 서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단식이다. 제가 이렇게 이미 어제 제가 아미고 모임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너무 얄싹하고 교활하고 빤해도 그래도 단식이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그 의도가 관철되는 게 정치예요. 지금 벌써 개딸들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아직은 한두 마디 뭐 그렇게까지 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 소리 못합니다. 완전히 이재명 단식을 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쓸 위험성이 높아요. 왜?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만 딱 겨냥해서 대통령 사과해라. 무슨 개각해라. 취소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요구한 세 가지는 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요구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해라. 민생 파탄 민주주의 책임지고 국민한테 사죄해라. 그 다음에 전면 개각해라. 그거 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진짜 노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절대 강자와 대통령제니까 절대 강자 맞아요. 절대 강자와 거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이재명이라는 자와의 1대1 대결 구도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림수 한 방이 통하면 사법 리스크 같은 거 그거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당내 반대파의 반대? 그거 감히 입도 못 열게 돼요. 이게 진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뜬금포 단식이지만 그 노리는 이 목표나
수단이 아주 독해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이재명의 노림수가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대선, 내년 총선으로 가게 되면 저 이재명이 단식 하나로 완전히 국면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대응하면 늦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꼭 심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 표정 보세요. 잘못 심각하잖아요. 막 모든 걸 다 걸고 막 자신의 생명까지 건 것처럼 막 비장하잖아요. 이런 것을 대응할 때는 이거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이재명이의 심각한 무슨 전면 투쟁 자체를 일종의 해프닝처럼 코미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김기현의 맞짱 단식을 권합니다. 벌써 우리 스태프도 웃으시네. 웃기죠? 정기국회 전날 166석의 거대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의 맞짱 단식이라는 또 다른 초유의 수법이 상황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1대1 맞짱 대결 구도예요. 그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1대1 맞짱 대결이 벌어졌을 때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약자이고 싶어도 약자로 안 보여요. 우선 덩치가 이재명보다 훨씬 크고 힘도 훨씬 세 보이고, 아니 육체적인 힘부터 그 어퍼컷하고 그 이재명의 그 조잡한 발차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약자라고 코스프레 하기가 참 쉽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단식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이거 피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피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때 쓰라고 있는 게 집권당 대표 아니에요. 야, 이재명 너 당대표잖아. 네 상대는 나야. 그러고 김기현이 나서야 되는 게 지금 논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단식 준비하고 있어야지. 뜬금포 단식이라고 논평이나 하고 다녀서 그게 대응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건 대변인들한테 맡기고 지금 단식을 위한 절식해야지. 이재명 네 상대는 나야라고 하는 그 구도를 김기현이 빨리 만들어내야 돼. 근데 명분도 있어요. 이재명이가 제기한 세 가지는 황당한 요구잖아요. 황당한 요구잖아. 민주주의가 무슨 파괴가 되고 민생이 무슨 황당한 요구인데, 김기현이가 맞짱 단식을 할 때의 요구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이유 있어요. 뭐냐? 두 가지 요구하면 돼. 국회 파행시키지 마라. 정기국회 시작됐는데 니 때문에 국회가, 민생국회가 완전히 파행이다. 국회 파행시키지 마. 그리고 검찰 수사 받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당장 단식 중단해. 너 헐리우드 액션 한 줄 알아? 너 단식 중단할 때까지 나도 단식할 거야. 분명한 이유와 구체적 근거,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제시되잖아요. 나는 이재명이가 단식 중단할 때까지 단식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166석의 거대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
111석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집권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검찰에다가 강제로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김기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단식이지.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황당한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지만 김기현이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명의 단식을 중단시켜서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고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게 하려면 김기현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단식밖에. 이럴 때 하는 게 단식이에요. 맞짱 단식 하라는 거예요. 뭐 외신이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재미있게 까시부려 다뤄주면 그것도 좋은 거야. 왜? 이재명이가 같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면서 스스로 조롱거리가 될 걸 감수하고 이재명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코미디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늦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미 이재명이가 일주일 정도 넘어갔고서 뭐 중내산에 하는 급판에 뒤늦게 단식 뛰어들면 진짜 이재명이만 살려주고 뒤늦게 뛰어드는 김기현이는 바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 대통령이 민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치야말로 타이밍이에요. 내가 어제 정말 후회를 했어요. 저녁 방송 없앤 거. 이 논평을 저녁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루 늦었다. 제발 오늘이라도 귀 있는 자들 좀 듣고 국민의힘에 얘기 좀 전달해라. 저거 그냥 놔두면 커진다. 조기에 우스운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김기현의 맞짱 단식은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다. 집권당으로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법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재명이를 헐리우드 액션이나 하는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그 와중에도 국회를 정상화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집권당 대표가 몸을 던졌다. 김기현의 맞짱 단식을 제가 제안합니다. Song.